나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건설사로 시작해 그룹으로 키워냈고 직원이 수천 명이 넘어도 내 앞에서는 다들 허리를 굽혔다. 그런데 늙은 지금 나는 내 아들 한 사람 앞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결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다. 내 유일한 아들이자 젊었을 적 나보다 더 냉철하고 똑똑한 놈이다. 그런데 그 준호가 데려온 여자 약사라고 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여잔데 내 눈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며느리로는 부족해 보였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여보, 세상 많이 변했어요. 직업보다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면 어떨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미친 짓을 결심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 약국에 가보자. 이튿날 새벽 나는 오래된 점퍼를 꺼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며칠 안 깎았다. 차도 타지 않고 택시로 근처까지 가서 걸어갔다. 작은 약국 앞에 서니 간판이 보였다. 사람 약국. 이름부터가 따뜻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허브 냄새와 함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맑은 인상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눈빛엔 피곤함보다 책임감이 있었다. 혹시 허리 통증에 좋은 파스 있나요? 내가 일부러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 아버님. 무거운 일 하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보며 묻더라. 그냥 청소 좀 하지요. 아이고, 그러시면 이거 드세요. 냄새도 덜하고 열감도 오래 가요. 그녀는 비싼 제품 대신 더 저렴하지만 효능 좋은 걸 골라줬다. 그리고 봉투에 약을 담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힘드실 텐데 따뜻한 거 좀 드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는 약국 뒤편에서 작은 컵라면을 하나 꺼내 끓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건 안 받아요. 아버님,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청소일 하셨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있었다. 돈으로 산 티가 아니라 삶이 만든 주름이었다. 그날 나는 컵라면 하나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다. 국물은 짰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또 그 약국을 찾았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 어제 오신 아버님이시죠?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복잡했다. 저런 여자가 준호의 선택이라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저게 다 연기면 어쩌지? 내가 평생 본 건 사람의 가면이었다. 진심은 언제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보기로 했다. 그녀의 하루를, 그 가면 뒤의 얼굴을. 그날 밤 나는 약국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묵었다. 이틀째 새벽 6시 반. 그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도로 쪽을 쓸고 있었다. 비닐 장갑에 먼지를 묻히며 지나가는 노인에게 조심히 걸으세요 라고 말했다. 내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데 갑자기 비닐봉투 하나가 날아와 그녀 머리에 걸렸다. 그녀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걸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며느리감으로서의 기준이 부끄러워졌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어디세요? 그냥 좀 쉬고 있다. 며칠째 회사에도 안 나오시고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혼잣말로 속삭였다.
너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그날 밤 나는 약국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퇴근하면서 내게 말했다. 아버님 내일도 오실 거죠? 그 말 한마디가 낡은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청소부로 살았던 하루가 회장으로 산 50년보다 값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약국 문이 열리기도 전에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값싼 커피 한 캔, 어제보다 더 구겨진 점퍼를 입고 문이 열리고 그녀가 보였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검은 앞치마를 메고 환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돼서요. 그럼 커피는 제가 한 잔 더 드릴게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평생 거짓 웃음을 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웃음은 뭔가 달랐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배우지 않은 웃음이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등산객, 학생, 노인, 젊은 엄마들까지. 그녀는 모두에게 다정했고 다만 손님이 나가면 잠시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 생긴 통증이겠지. 나는 그걸 몇 번이나 보며 가슴이 저렸다. 아버님 그거 아세요? 약은 몸보다 마음에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다고 올 때 꼭 몸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약 하나라도 받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내가 젊었을 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세대는 돈이 약이라고 배웠으니까. 점심 무렵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왔다. 거칠고 지친 얼굴, 손에는 작은 약봉투.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어제보다 1,000원이나 더 받았잖아요. 어제는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할인됐어요. 죄송해요. 아니 무슨 약국이 이렇게 바뀌어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다. 그럼 오늘은 어제 가격으로 드릴게요.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저건 순진함인가? 아니면 장사 속을 모르는 거냐? 회장인 나는 늘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그녀의 그런 행동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남자가 나가자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저분 폐암이시거든요. 약값이 부담돼서 그냥 어제 가격으로 드렸어요. 그녀는 그 한마디로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장사 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장사하는 여자구나. 그날 오후 나는 화장실 청소를 자처했다. 아버님, 그런 거 제가 하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손님들 쓰는 곳이니까 깨끗해야죠. 그래도요. 그녀는 끝내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며 내 손에 직접 쥐어줬다. 이거로 마무리 닦으세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떨렸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이도 보여주지 못했던 배려였다. 그날 밤 나는 여관방에서 혼자 일기를 썼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할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하나로 남을 살릴 수 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 그래 준호야. 아버지 혹시 약국 쪽에 계신 거 아니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소리냐. 그냥요. 요즘 회사에서도 아버지가 행방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때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틀 뒤 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약국 문이 닫히는 저녁, 그녀가 잠시 약국 불을 끄더니 뒷골목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봤다. 허름한 식당 앞에 초등학생 2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 2개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오기 전까지 이거 먹고 있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감사합니다, 약사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아이들 옷은 낡았고 신발은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꼭 안아주고 자신은 뒤돌아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흔들었다. 회사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준호 부사장 관련해서. 왜? 약사 그분 약국 운영이 불법 처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졌다. 그녀의 맑은 눈, 따뜻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그게 다 연기였던 건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쪽엔 따뜻한 그녀의 미소가, 한쪽엔 회사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일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다음날 새벽 약국 앞에 다시 섰다. 한 손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모두 담아야 했다. 진실을 듣기 위해서. 그때는 몰랐다. 그 녹음기에 담긴 진짜 목소리가 내 인생의 판을 뒤집어 놓을 줄은. 다음날 아침 약국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나는 골목에 서 있었다. 어제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여자가 준호를 속이고 있는 걸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내 잠이 안 와서요. 그럴 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차라도 끓여 드릴게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약국 한켠 의자에 앉았다. 포켓에 녹음기를 숨겨둔 채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는 손님들을 맞으며 평소처럼 부드럽게 응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네, 원장님. 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평정심을 되찾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삑! 작은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점심 무렵 약국으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낡은 점퍼에 눈밑이 퀭했다. 그녀는 반가운 듯 인사했다. 아, 오셨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냥 그 약 그거 있죠? 어제 그거 좀 더. 그녀가 서랍을 열자 남자가 작게 속삭였다. 조용히 좀 해요. 애들이 눈치챌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약봉투를 건넸다. 이건 어제보다 진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알았어요. 돈은 다음에.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불법 처방 맞잖아. 비서실장이 한 말이 사실이었던 건가? 남자가 나간 뒤 나는 일부러 물었다. 저분 단골이신가 봐요. 그녀는 잠시 머뭇했다. 네, 오래된 단골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밤 여관 방으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딸까?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럴 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잠시 정적. 네, 원장님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뒤로 남자의 대화, 그리고 그녀의 낮은 목소리. 이건 어제보다 진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돈은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난 뒤 녹음기엔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어 있었다. 부탁드려요. 제 동생 숨만이라도 붙여놔 주세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다음날 나는 다시 약국을 찾았다.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어젯밤에 좀 일이 있었어요.
혹시 어제 그분이랑 관련된 건가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버님, 혹시 들으셨어요? 조금요.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제 동생이에요. 불법 약물로 몸이 망가졌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약을 만들어 치료해 보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그건 알아요. 불법이에요. 약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동생이 고통으로 울 때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 애의 언니니까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동안 내 가슴 속에 의심이 하나씩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엔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준호야, 내가 여길 어떻게? 회사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거 듣고. 그녀는 깜짝 놀라 준호를 봤다. 준호 씨. 누나 이제 다 들으셨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이 약을 만든 이유요. 전부 다 알아요. 준호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 믿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오래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회사에서 쌓은 자존심, 가문을 지키려는 오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됐던 거겠지.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회장님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약국 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세 사람의 눈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며 혼잣말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배움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준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녀를 지켜라. 세상은 강한 자가 아니라 따뜻한 자에게 남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녹음기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부탁드려요. 제 동생 숨만이라도 붙여놔 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수백 번 돌았다. 도대체 나는 뭘 보고 뭘 의심한 걸까?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절박함을 외면한 건 아닐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내 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약국 관련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불법 조제 혐의로 내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흘린 겁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움직입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가문, 그리고 나의 명예. 모두가 이 한 사건에 걸려 있었다. 아침이 되자 준호가 급히 찾아왔다. 아버지, 지금 약국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경찰청장 아들의 약사 예비 신부, 불법 조제 의혹이래요. 내가 숨을 길게 내쉬자 준호가 애써 말을 이었다.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려는 거였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도 세상은 이유를 묻지 않아. 법은 감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는 법을 택하시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법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법이 아니라 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오래 묵은 나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찰청 회의실에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회장님, 약국건 관련해서 조사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수갑을 찰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책상 위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기소 의견서, 다른 하나는 내부 보호 건의서. 나는 그 2장의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결국 펜을 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 애의 언니니까요.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다. 보호 요청서 인도적 사유로 기소유예를 건의함. 서류를 넘기자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회사라면 사람의 마음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날 밤 약국 문이 닫힌 뒤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지연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엔 오래된 약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젠 끝난 것 같아요, 아버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게 들통났어요. 불법 조제, 환자 사망 의혹 기사에 다 나왔어요. 이젠 약사로도 사람으로도 살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녀 앞에 천천히 다가섰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건 불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소. 사랑이요? 그래. 가족을 살리려는 사람의 사랑. 그게 세상에선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준호 씨는 이 일로 회사에서 고립될 거예요. 저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진짜 가족은 위기 때 함께 서는 거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기자들이 물러났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경찰청 공식 입장으로 조사 협조 및 보호 요청하셨다면서요. 지연 누나, 이제 괜찮아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눈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의 진심을 본 이상 외면할 수 없었소. 전 그저 제 동생을, 그 마음이면 충분하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이니까. 며칠 뒤 뉴스에 짧은 보도가 나왔다. 약사 불법 조제 혐의, 인도적 사유로 기소유예. 경찰청 의료복지 사각지대 제도 개선 검토 중. 나는 TV를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조금 바꿀 수도 있구나. 준호와 지연은 함께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배웠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니라 인연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법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하는 세상. 그게 아직은 남아있구나. 내 옆엔 준호가 조용히 섰다.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존경할 건 없지. 그저 늙은 경찰이 사람 냄새 나는 정의를 다시 찾은 것뿐이야. 뉴스가 터지고 이틀째 회사 로비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경찰청장님, 아들의 예비 신부가 불법 조제에 연루된 게 사실입니까? 보호 요청은 아버지의 권한 남용 아닙니까? 도덕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회색 코트를 여며 로비를 빠져나왔다. 건물 밖엔 싸늘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찬데 세상의 시선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호가 달려왔다. 아버지, 언론에서 난리예요. 권력층의 봐주기라고 다들 떠들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지연 누나 약국도 폐업했어요. 인터뷰 요청, 악성 댓글, 심지어 협박성 전화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지만 진실은 스스로 숨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위로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다음 날 나는 청사 기자실로 직접 향했다. 비서가 말렸다. 회장님, 공식 입장문은 저희가 대신 내겠습니다. 아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카메라 앞에 서니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준비한 원고를 접고 그냥 즉석에서 입을 열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십니다.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감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칫했다. 그 여자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단지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불법이라 불리는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히 박수가 일었다. 그건 조롱이 아니라 묘한 존중의 박수였다. 며칠 뒤 한 지역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았다. 사람의 정의 약사 사건의 진실. 나는 출연을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선 지연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제가 만든 약은 불법이 맞아요. 하지만 제 동생은 그 약으로 일주일을 더 살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은 웃을 수 있었어요.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면 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인터뷰는 방송 후 단숨에 화제가 됐다. 불법이 아닌 인간의 정의. 댓글엔 비난보다 위로가 많았다. 그런 사람을 벌주는 게 이상하다. 그 청장은 진짜 사람이네. 이게 진짜 정의 아니냐. 그날 밤 준호가 내게 영상을 보여줬다. 사람의 정의 조회수 340만 회. 댓글엔 이런 글이 있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경찰이 남아있네요. 정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죠. 나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이제 됐다, 준호야. 이 정도면 사람들도 진심을 봐줬을 거다. 그가 미소 지었다. 지연 누나, 다시 약국 열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이름도 바꿨어요. 희망 약국이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참 좋다. 며칠 뒤 나는 약국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조용히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님, 약국 문을 다시 여셨구려. 덕분이에요. 아니, 사실은 제 동생 덕분이에요. 그 애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람은 진심으로 한 일은 결국 돌아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말이 맞구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내게 약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님을 위해 만든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 약봉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젠 이 약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필요하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국회에 법안 올라갔어요. 인도적 조제 예외 조항 신설법. 아버지가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시작했지만 세상이 바꾼 거다. 창밖으론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TV 뉴스 마지막 자막이 흘렀다. 인간 중심의 법 개정 통과. 사람의 정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향기 속에서 지연의 웃음과 준호의 눈빛이 스쳤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래, 정의는 법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적혀 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결국 내 마음을 구원했음을.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약국 문 앞에 섰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지만 유리문 안쪽은 늘 따뜻했다. 수지는 하얀 가운 위에 얇은 머플러를 둘렀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그 웃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일까? 나는 오늘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감기약 좀 싸구려로.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내 손등을 잠시 봤다. 얼룩진 손, 굳은 살, 그리고 추위로 갈라진 피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약을 챙기더니 이건 감기약인데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혹시 드실 게 없으면 이거라도. 작은 도시락통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김이 살짝 오른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몇 조각.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찰로서의 본능은 말한다. 속지 마라, 연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 온기를 느꼈다. 그녀의 손끝에 묻은 밥풀 하나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괜찮아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약국을 나와 멀찌감치 떨어진 골목에 서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 불을 붙이려다 멈췄다. 담배 대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수진 약국 내 이상 거래 없음. 특별한 행적 없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펜 끝이 멈췄다. 없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후 다시 약국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창문을 닫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수사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세월 속에서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하는 노인의 얼굴이었다. 또 오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아직 좀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진열대 뒤편으로 가더니 이건 어제보다 좀 더 나을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녀의 말투는 의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괜히 말을 꺼냈다. 요즘은 젊은 약사들이 인상도 차갑고 말도 없던데 수진 씨는 참 따뜻하네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약보다 말이잖아요. 약은 몸을 고치지만 말은 마음을 살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를 향한 의심, 그리고 수사관으로서의 거리감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날 밤 나는 약국 근처 골목길을 걸었다. 유리창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처럼 따뜻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인간답게 바라봤다. 며칠 뒤 수진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약국으로 들어왔다. 기호 어르신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 노인은 내가 몇 번이나 도와줬던 지역의 노숙인이었다. 그녀는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분 기침이 심하셔서요. 제가 약값은 대신 낼게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녀는 보여주기 위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습관이었고 체온이었다. 나는 조용히 약국 문을 나서며 혼잣말했다. 이 아이 진짜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조사 종료. 피조사자, 진실한 사람. 하지만 그 진실 뒤에는 내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었다. 그건 그녀의 삶이 아니라 내 아들의 비밀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차갑게 내렸다. 나는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 수진의 따뜻함 뒤에 어쩌면 내가 놓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밤마다 내 귓가를 때렸다. 그때였다. 약국 문이 열리고 내 아들 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로 서 있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엔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다. 여긴 어떻게 왔냐? 그게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요. 수지는 당황스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호 아버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아들에게 고정돼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약사대 위에 올려놨다. 이거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니 약.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멈췄다. 어머니 약이라니? 내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다. 무슨 약이냐?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 비슷한 향의 한방제라서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수지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약을 포장하며 말했다. 이 양 참 좋죠. 따뜻하고 편안해서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찰로서.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준호의 말, 수진의 표정,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수진과 준호, 그리고 한 노부인의 사진. 그 노부인은 내 아내였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몇 해 전 병상에서 봤던 마지막 모습과 달랐다. 건강해 보였다. 옷차림도 표정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뭐야? 준호가 놀란 얼굴로 돌아섰다. 아버지 그건. 설명해라. 지금 당장.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 씨가 돌봤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수진 씨를 친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야, 저 아이는 너보다도 더 마음이 따뜻하단다. 나중에 그 아이 혼자 두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일부러 찾아간 거냐? 네. 어머니 뜻이기도 하고 저도 수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수진의 따뜻함, 그 도시락, 노인에 대한 배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진심을 알아본 것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을 못한 건 아버지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서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래 의심이라는 그림자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준호야. 목이 메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경찰의 눈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는 거다. 나는 그걸 몰랐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나를 꼭 안았다. 비 오는 밤,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이 우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는 오해를 내려놓을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약국 문을 닫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약국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의 약국을 다시 찾지 않았다. 진실을 알았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를 의심했던 시간, 그리고 아들을 오해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또 서글펐다. 며칠 뒤 준호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수진 씨가 이걸 전해달래요. 낡은 크림색 봉투 위엔 익숙한 필체로 기호 씻게라 적혀 있었다. 그건 내 아내의 글씨였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약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약봉지에는 기호씨 수면 보조제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아내의 글씨가 내 눈을 스쳤다. 기호씨,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요. 당신은 늘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곤 했죠. 내가 떠나면 당신이 혼자 남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다. 눈물이 아니면 그건 시간의 자국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 씨에게 부탁하신 거래요. 기호 씨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내 곁에 없던 세월,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며칠 후 수진이 조용히 찾아왔다. 약국 문을 닫고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님, 이건 그날 어머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봉투 속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있었다. 바로 내가 예전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시계였다. 뒷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기호에게 당신의 시간은 나의 안식입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 사람은 떠나도 늘 내 곁에 있었구나.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소.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이 너무 커서 누군가 그걸 대신하려는 게 두려웠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머님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내 마음속에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약국을 찾았다.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으로. 수진이 미소로 맞았다. 어서 오세요, 기호 아버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 잠이 잘 안 와서 말이오. 수면 보조제 좀 부탁하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약봉지를 내밀었다. 이 향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그 향을 코끝에 가져갔다. 그 향기 속에는 아내의 미소와 이제 막 피어난 새 가족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기호 씨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곁에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평화로웠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내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기호 씨,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약국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사랑이 남긴 흔적은 그렇게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 갔다.